관계를 돌아보고 돌아오겠다라고 우리가 세웠다가 여기 돈까지 다 끊었었는데 미국을 못 가게 만들었어. 그래서 갑자기 선거전까지 바로 기국을 했고 그 기국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탄핵은 반드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런 재판관들을 짜면 반드시 탄핵은 저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엄이라고 하는 게요. 제가 이제 외국에 있으면서 베를린에 있으면서 계엄 그 발표를 들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제가 아는 독일인들이나 우리 교민들이 똑같은 반응입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걸 알고는 특히 교민들께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모범국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셨다. 뭐한 10년, 20년 사이에 대한민국 이상이 엄청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해외 가끔 나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해외에 나가보면 찍어달라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 자부심을 갖고 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추락을 했거든요.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지구용이 있으면 그래하고 싶다. 특히 독일에는 파독 간호사분들이 지금까지 독일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80 가까이 되셨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독일에 있었는데 독일인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인데 남편이 독일인이고 독일인 남편이 계엄 발표했다는 기사를 보고는 계엄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독일어로 번역하면 전쟁이 난 정신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전쟁 난다고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갑자기 대추 대낮에 현직 대통령이 전쟁도 아닌데 계엄을 선택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히 국회에서 바로 계엄을 해제하고 그리고 기자회견하고 계엄이 6시간 만에 다시 옛날로 돌아오는 걸 보면서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곳이다 하고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모범국에서 정국을 하다가 그나마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계엄이 해제가 된 다음에 저는 자연스럽게 탄핵이 이루어지고 결선을 펼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그 일을 순서대로 해나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보여준 대한민국의 모습은 있으면 계엄 때 보여준 대한민국의 일상의 추락했던 그 모습만큼이나 그래서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생각보다 취약하구나, 그래가 편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다시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길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걱정 많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에게 이대로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갈등으로 인해서 자다가도 핸드폰에 문자나 이런 게 왔다고 뜨면은 다시 확인해봐야 되는. 지난번에 지진 났을 때 이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진 그 재난문자가 왔는데 또 계엄 발표한 줄 알았다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확인하고 했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나라를 위해서 물려주셔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건 극복하고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정권 교체가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교체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센터를 일으켜서 침입되던 여당을 일으킨 세력이 그 정치 세력이 또 정권을 갖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볼 때는 이제는 민주주의 후진국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저는 사망 선고를 받는 날이 될 겁니다.
만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입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정권 교체는 단지 어느 당에서 어느 당으로 다시 정권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이번 개헌과 탄핵 상황에서 정권을 교체하는 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역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시는 제2의 개헌 또 제2의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는 여러분들은 함께 하고 있고, 나중에 정권 교체를 해내고 새로운 정부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나면 먼 훗날에 여러분들의 아이들, 손주들이 그 시기에 2005년에 2004년 5년에 엄마 아빠는 하나도 행동을 왜 했냐라고 물어볼 때 이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새롭게 다시 건설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가 시대 정신이긴 한데요, 정권 교체만 하면 끝나겠습니까? 정권을 교체 한다고 한들 지금의 정치 상황이 이대로 이어지면 그러면 대한민국이 다시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습니다. 만일 이대로 간다면 제가 대회에 있는 동안에 가장 주의 깊게 본 게 아까 순수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우리처럼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우리가 워낙 이런 위기를 많이 겪으니까 특히나 사회적인 갈등이 지금처럼 첨예한 상황에서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게 가장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직접 보기도 하고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론은 거의 이상합니다. 어떤 나라는 위기 국면에서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정치권이 앞장서서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시켜내고 화합시켜내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국민들과 행복한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위기는 넘어갔지만 국민들을 화합시키면서 사회적인 타협을 통해서 대타협을 통해서 극복해내지 못하고 소위 이제 파하는 방식으로 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한국이나 돌진하는 마차처럼 돌파에는 대표적인 나라 혹시 상당한 나라 있습니까? 영국의 대처 수상이 대표적인 나라. 영국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영국의 위기를 이렇게는 했지만 지금의 영국은 브렉시트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순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위기는 넘기지만 그 국가가 두고두고 계속해서 남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카리스마, 정치 지도자의 나초 같은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돌파해내면 그렇게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국민들의 정치권을 어떻게든 하나로 만들어가면서 국민들을 하나로 화합시키고 통합시켜 나가고 사회적인 대타협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의 위기 극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부자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치 리더십은 통합과 화합, 포용이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 얘기하면요, 탄핵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무슨 포용과 화합이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핵은 우리가 정말 비타협적으로 싸워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미 이제 탄핵은 일정에 올라왔습니다. 탄핵 이유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을 치르고 조기 대선 이후도 함께 준비해야 되고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정당은 지금은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책임지지 못하면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방향으로 가려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은 좀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야오당하고 원탁회의 만들지 않았습니까? 기사 보셨죠? 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비슷한 시기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때 탄핵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지지율이 몇 프로 정도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많을 때는 80%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탄핵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그대로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책임 정치를 그리고 야당과는 잘 협치해 나가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만든 게 예하정 협치였습니다. 그리고 예하정 협치가 이리저리 열심히 운영을 해보는데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들에게 장관으로 국회에 입각해서 함께 국정을 운영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정권교체된 게 인수위 없이 바로 수긍하지 않았습니까? 인수위 대신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떨어져 나왔던 분리돼서 나왔던 탄핵 창성파들 그 정당 이름 기억나십니까? 바른미래당 의원들까지 포함한 야당들을 다 함께 인수위에 참여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함께 정책을 협의하고 정책을 논의한 다음에 작은 그러니까 뭐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 욕심대로는 안 되지만 합의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합의해내고 정책 협약을 만드는 거죠. 그 정책 협약의 근거에서 야당 정치인들과 정부에 입각하는 내각에 함께 들어오는 그게 이제 연합정부입니다. 민정이라고 우리를 한국형 민정이라고 하는데 그때 만일 이렇게 국정을 운영했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 혹시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민정 얘기 역시 누가 우리 대통령을 제일 먼저 하셨는지 문재인 대통령 대연정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DJT 연합이 일종의 연정입니다. 한국사에서 처음으로 시스템을 연정했습니다. DJT 연합이 IMF를 극복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참여전 있던 노무현 대통령은 5년 내내 이 연정을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총선을 치르면 여소야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계속 총선 때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되면서 갑자기 여대야소가 됐습니다. 152석 과반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우리가 총선에서 이겼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는데 이상하게 아쉬워하는 연정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1년이 지나갔는데 1년 동안 신정재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탄핵의 입법 이렇게 그냥 강공 드라이브로 계속 1년 내내 가면서 4대 입법조차도 제대로 실현을 하고 1년 뒤에 여대 야수가 법무부입니다. 보궐선거에서 6곳 중선 국회의원 선거 6곳에서 전패를 다시 여소야대가 되버렸습니다. 그때 주진우 사건이 이제는